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사고와 표현, 인과와 영양 수업 온라인으로 플립러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곳은요, 봐야 할 내용은 학습 기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과와 영양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과와 영양의 글쓰기 유형과 그 전략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세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학습 내용은 인과와 영양의 개념을 처음 알아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인과와 영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인과와 영양의 글쓰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과와 영양과 관련된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와 영양도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인과관계라는 것과 상관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개념을 보론의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본다면요, 먼저 그 인과와 영양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인과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인과에 대해서만 이해했는데요.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인과와 영양의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 표현 속에서 인과와 영양과 관련된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소나기가 내리죠. 소나기는 갑자기 왜 내린 걸까요? 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던 두 차는 왜 접촉사고가 난 걸까요? 역시 왜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프로야구, 올해 프로야구는 대체로 투수들의 무덤이네. 좀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투수들이 약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 영향은 어떻게 될까? 그 어떠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 이후에 벌어지는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기서는 그 이유하고 영향을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추론과 분석을 보니까요. 자, 우리가 소나기가 결국 갑자기 내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까 천둥 소리가 요란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천둥 소리가 요란해서 그것이 소나기를 내리게 된 원인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이런 문장이나 화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 표현 속에서. 혹은 두 차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또 이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시야가 앞을 가려서 두 차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때문에 소나기가 사고의 원인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의 투수들이 올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봤더니 결국엔 내년에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약해서 해외 외국인 투수, 속칭 용병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투수 보강의 결과로 이어지겠군이라고 하는 영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알고 봤더니 원재료값 상승 때문이야. 그래서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서민들의 생활이, 실물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원인과 영향을 다 함께 표현한 이러한 추론과 분석도 가능하죠. 이렇게 간단한 두 문장입니다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 표현을 통해서도 원인과 결과, 그 영향에 대한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인과와 영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와 영양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과관계,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원인의 인, 결과의 과에서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보편적인 어떤 용어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원인과 결과 혹은 그 이후에 벌어질 영향까지도 넓은 의미의 인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인과와 영향이라는 어떤 제목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삼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ause and effect죠. cause가 원인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이후에 벌어진 effect가 효과, 영향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과와 영향은 영어로 번역하면 cause and effect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인과 결과 이렇게만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의 원인이나 그 영향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이전 현상의 결과나 그 영향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데 이 각각을 따로따로 보게 되면 원인도 하나의 현상이고 결과도 하나의 현상이고 또 어떠한 결과 이후에 예측하는 영향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그냥 아무런 그 의미를 부여함이 없이 그대로 놔두면 현상 A, 현상 B, 현상 C에 불과하지만 앞뒤 관계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어떤 것은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은 현상이 되고 결과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결과가 되고 어떤 것은 그 결과로부터 사후 미칠 영향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이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인과와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되겠고 우리 이 한성대학교 사고화 표현에서 인과와 영향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과의 개념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영어 cause and effect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과와 영향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우리가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영향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에서 인과적 글쓰기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글쓰기에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기술하기도 하고 그 결과 이후에 벌어질 사후에 대한 그 내용을 추론해서 예측해서 그 영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과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인과적 글쓰기는 인과란 말로 우리가 좀 축약시켜서 표현한다면 편의상 인과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서사나 과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동태적 내용 전개 방법이다. 동태적이란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야기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동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역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반대가 정태적인 것인데요. 어디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사건 이전이라면 그 원인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과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적이라고 했죠.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요새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반도에도 요 지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을 결과라고 보도록 합시다.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지진의 원인은 어떠한 지질 구조,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친 불의 고리, 이 지질 구조가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진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사후의 결과는 지진만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해일, 흔히 말하는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진의 입장에서 보면 지질 구조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해일이 결과가 아니라 그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일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건물이 파괴되거나 우리의 그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그 사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원인,
그 다음에 사건과 결과, 그 사후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과와 영향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원인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 5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원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원인이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원인이 직접 원인입니다. 다음 간접 원인은 어떠한 해일이 일어났다면 해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질 구조라는 것은 직접 원인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런 원인을 우리는 간접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서로 좀 다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필수 원인과 기여 원인과 충분 원인이 있는데요. 필수 원인은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지만 그 원인 자체만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해일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물이라는 존재가, 바닷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때 물은 해일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필수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여 원인이 있는데요.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원인을 우리는 기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성공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결과라면, 자, 그 운동선수의 성공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여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꾸준한 운동이겠죠. 근데 꾸준한 운동만으로 운동선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물적인 지원이라든가 외부적인 조건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여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원인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원인을 말하고요. 충분 원인은 그 원인 자체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사망했다면 그 심장마비는 사망의 충분 원인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하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할 때는 충분 원인보다는 필수 원인과 기여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 영향관계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과와 영향과 관련된 글쓰기 유형을 보면 크게 효율적인 인과적 글쓰기를 위해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누어서 이 인과적 글쓰기의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과와 영향이라는 패턴 속에서 3가지의 어떤 인과적 글쓰기의 유형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정보적 인과 분석. 이것은 뭐냐면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차체 결함, 차량 결함.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 중독 사회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진단이 나왔다면 그 원인은 무한 경쟁 시스템,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인과 분석이 정보적 인과 분석이고 원인 중심의 정보 분석입니다. 설득적 인과 분석은 어떠한 변화나 행동을 촉구하는 대안이나 전망을 마련하는 인과 분석인데요. 자동차 회사나 정부의 개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 혹은 기업 차원의 심리 상담과 휴가 권고를 강조하는 것. 대한민국이 너무 일 중독 사회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그 개개인 구성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당신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권고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이 설득적 인과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론적 인과 분석은 아까 말한 이펙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분석을 우리는 추론적 인과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때문에, 원인 때문에 자동차가 급발진이 일어났다면, 차량 결함 때문에 결국은 그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에 영향을 사후에 미치겠죠. 판매량 추이. 그 다음에 결국은 일중독 사회에 대한 영향은 대한민국이 인간성 상실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는 것을 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추론적인 인과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과와 영향과 관련된 글쓰기의 전략을 한번 그렇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인과와 영향에 대한
개념, 인가와 영향에 대한 특성, 인가적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의 어떤 유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과와 영향의 글쓰기 전략도 한 7, 8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패턴 글쓰기는 한 단락 쓰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만 인과와 영향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원인 분석의 글을 쓰고 싶다, 영향 예측의 글을 쓰고 싶다에 따라서 한 단락 글쓰기의 형식이 좀 필요할 텐데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이라는 큰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한 단락의 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분석을 한다면 원인이 뒷받침 문장이 될 것이고 결과가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고요. 원인과 결과 중 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원인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고 결과가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형식도 바뀔 수 있고요. 영향 예측의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 중심 문장이 어떠한 영향이겠죠. 그렇다면 그 영향이 발생하게끔 만든 결과나 현상이 있겠죠. 사건이. 그것이 뒷받침 문장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과이자 현상이죠. 그 4.19 혁명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발전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영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중심 문장이겠죠. 이렇게 한 단락 쓰기 안에서 긴 글이 아니라 한 단락 쓰기 안에서 우리는 인과와 영향과 관련된 그 짧은 글을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이 패턴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석 목적에 집중하기. 앞에서 한번 글쓰기의 유형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는데요. 원인 중심의 정보 글쓰기를 할 것이냐, 결과 중심의 글쓰기를 할 것이냐, 영향 중심의 글쓰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적 인가 분석, 설득적 인가 분석, 추론적 인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은 원인 분석이니까 원인 중심이겠죠. 정보적 인가 분석이죠.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의 대책은 그 어떤 결과 중심이니까 뭔가 대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공인에 대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따위의 공인에 대한 지나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 따라서 그 영향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은 추론적 인가 분석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목적에 집중해서 우리가 인가와 영향 글쓰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제를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힐링의 열풍에 대한 인과적 글쓰기를 하는데 신자유주의와 힐링의 문제, 힐링과 프로이트 심리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걸 주제로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고 벅찬 일이겠죠. 힐링과 여행, 힐링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쉬우고 낮은 단계로서 인과적 글쓰기의 주제를 잡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과적 글쓰기에서 항상 결론 부분이나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단정적이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의, 아마도와 같이 절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이 결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을 때 그 원인 분석이라든가 영향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걸 방어할 수도 있고요. 좀 더 100% 우리가 무엇인가 내 분석이 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옳다고 확신할 수 없기도 할 뿐더러 이것이 어떠한 무 자르듯이 원인 분석이나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은 예컨대 확실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다른 근거를 준비해 두면서 단정적이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인과적 글쓰기의 형식적인 글쓰기의 노하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인과적 글쓰기와 인과와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당연히 상관관계와 차이가 있는데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므로 A로 인해 B가 일어났다면 A와 B 사이는 인과관계에 해당하겠죠. 그 반면에 상관관계는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B의 값이 변할 때 A와 B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확진을 받은 환자 수가 증가하면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울증 확진이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식의 나이도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둘 사이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죠. 자식이 나이를 먹는 게 부모의 나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의 나이 증가가 원인이 돼서 내 나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일 텐데 그게 성립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만 존재한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와의 개념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에 좀 보론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인과와 영향 학습 정리해 보면 인과적 글쓰기는 원인과 결과만의 글쓰기가 아니라 그에 따른 영향관계도 중요하다는 점. 인과적 글쓰기의 특성은 정태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동태적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역동적인 글쓰기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과적 글쓰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분석 목적에 따라 어떠한 목적에 따라 글쓰기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유형과 전략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래의 과제 활동을 수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과와 영향은 단과내마다 교재 내용이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은 활동 1의 지문을 읽고 필자가 바라보는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요. 15세기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창제에 따른 당시 언어 생활의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중에서 예술학부인 경우에는 활동 2의 지시문을 읽고 한국 사회에서 유효코의 삶을 부추기는 현상은 왜 발생하며 그것이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대학은 활동 1의 지문을 읽고 칸트의 관점에서 칸트 좀 어렵죠. 아름다움 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인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과 상상력 인지학부 학생들은 활동 1, 교재에 나온 사회과학대학 활동 1의 지문을 읽고 스포츠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자극한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IT공과대 학생들은 활동 1의 지문을 읽고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사회 분야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재학생반과 외국인반도 있는데 재학생반과 외국인반은 위의 주제를 각 반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과와 영향, 선행학습, 역진행학습, 프립러닝 수업, 동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